이 개선문이 참 재밌어요. 바로 루이 14세 때 지어진 건축물이기도 한데요. 루이 14세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누가 지었냐면 프랑스아 볼롱테리라고 프랑스 왕실 건축 초대 원장이자 군사 외교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교관이자 수학가도 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루이 14세 최고 왕실의 건축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루이 14세가 1638년에 태어납니다. 무려 4살이라는 나이에 루이 13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왕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 탓이었을까요? 그의 어머니인 안 도트라슈 앤드 마자랭 추기경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귀족과 의회들이 반발이 컸었죠. 그러다 보니 프롱드의 난이라고 1648년에 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파리를 떠나서 피신을 가게 돼요. 그 어린 나이에 귀족들과 백성들의 반발에 파리를 떠나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프롱드의 난이 발생하고 나서 귀족과 의회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루이 14세에게 귀족 의회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661년에 대리 통치를 했던 마자랭 추기경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루이 14세가 직접 통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의회의 반발에 난에 이어서 파리를 떠나 피신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점차 이게 진압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후에 이제 마지랭이 사망을 하고 나서 61년도에 루이 14세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20살 초반의 나이에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파리로 떠났던 트라우마가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파리는 위험하다는 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적 중심지를 베르사유로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셨던 것처럼 베르사유, 그 큰 건물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 베르사유가 루이 14세 때 그러한 일화가 있어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치적 중심지가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루이 14세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나뉘면 위험하다. 권력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왕이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권력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목표를 크게 잡는데요. 첫 번째는 프랑스를 유럽의 최강국으로 자리 잡게끔 하겠다. 두 번째는 누구도 왕의 권력을 넘볼 수 없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참고로 왜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하냐면 절대 왕정을 완성시켰다, 절대 왕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레타 세무아 라는 표현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실제로 루이 14세가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역사 속에서 기록에 논란은 여러 가지 있지만, 짐이 곧 국가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행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의회, 군대, 행정, 법, 세금 모두 그 기관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사실상 왕이 모두 통치하는 그런 절대 왕정의 탄생이었죠. 왜? 이전에는 그 귀족들의 반란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르사유로 중심지를 옮겨서 정치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정치의 모습의 양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베르사유에서 루이 14세 왕과 식사를 하는지, 또 누가 왕과 산책을 하는지, 누가 옆에 서 있는지, 이 경쟁적인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왕의 신하를 자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봤었던 이슈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죠? 대통령 순방 때 누가 나와 있는가, 그러한 부분이 이슈가 있었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정치가 아닌 누가 왕의 옆에 서 있는가가 이슈가 되는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한 발걸음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왜? 모든 권한을 나눠져 있지만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 결정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실현도 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국가, 그리고 실용적인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적인 권한을 쥐는 것이 결국에는 한 사람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재밌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 전쟁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 제가 정리만 해왔습니다. 1667년 상속전쟁, 네덜란드, 벨기에 일부 영토를 또 관여한 부분이고 1672년부터 78년까지 네덜란드 전쟁. 그래서 그 네덜란드 전쟁에서 처음에 초기에 대승을 거두고 세워진 게 바로 이 개선문입니다. 이 생드니 문이 네덜란드의 전쟁 초기 대승을 거두고 라인강을 넘어가자 이제 유럽이 깜짝 놀랐죠. 야, 프랑스 무슨 일이야? 그때 새겨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유럽의 전체에 군주가 되고 싶었고 이를 통해서 절대 왕정의 권력을 내뿜고 싶었으며 누구보다 더 로마 황제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스페인 왕이 사망하고 그의 후손으로 계승하는 자가 루이 14세의 손자가 되려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해요. 프랑스와 스페인이 하나가 된다면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거를 프랑스를 견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만 무려 12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왕과 귀족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력과 권위를 위한 정치를 주로 하고 반대로 전쟁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그 고통은 백성들이 감내를 해야 됐습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귀족들은 백성들보다 세금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 고통에 민감한 편이 아니었고 가장 민감했던 건 백성들이었었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거의 70 긴 기간 동안 재위를 했지만 그의 절반이 거의 전쟁이었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전쟁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갈수록 힘들어졌고 빵이 고팠으며 배고픔에 굶주리게 됐었죠. 그러한 불만들이 시작된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이후에 1715년 루이 14세가 7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더 있죠. 주 멍베 레터 두베루라 뚜르쭈르 라는 건데요. 나는 떠나지만 국가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루이 14세가 어떠한 마인드를 지녔는지 볼 수 있죠. 짐이 곧 국가다에 이어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만든 국가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남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단 100년 만에 이 절대 왕정이 막에 내리게 됩니다.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루이 15세 그리고 16세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바로 전쟁에 그리고 이러한 귀족 정치에 절대 왕정 정치에 지쳐있던 사회에 나타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소, 사회계약론의 루소와 몽테스키웨, 법의 정신, 처음으로 상권 분립을 이야기한 그리고 볼테강 등 볼테르, 나는 절대 왕정과 이러한 종교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우리를 입을 막지 말아라. 우리는 이 절대 왕정의 권력에 대한 비판할 자유가 있다. 내 목숨과 바쳐서라도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권 분립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저서 법의 정신을 또 저술한 몽테스키는 권력의 견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루소는 유명하니까요. 뭐 한 줄로 얘기하면 뭐죠? 짐이 곧 국가다의 느낌을 가졌었던 루이 14세가 있었더라면 그 반대가 탄생했죠. 뭐예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프랑스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기억이 나실 정도죠. 그래서 국가는 왕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 재민을 얘기하면서 갈수록 찌들어가는 사회에 결국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이러한 정치에 지친 사람들이 왕권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기도 한 이 개선문도 일부 바뀌고 복원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생드니 문을 보면서 권력이 너무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밑에 귀족정에서 백성들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정치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왕을 미워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실제로 루이 14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실용적으로 행정을 잘 하기도 했고 문화와 예술 분명 어느 한 축으로는 발전시킨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죠, 제대로.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왕을 미워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권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일어난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재밌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색점은 두 가지라고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칭송하는 자보다 아프게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루이 14세 곁에도 본인을 칭송하는 신하들이 줄을 지어 세웠습니다. 일부러 베르사유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아프게 들리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번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는 루이 14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줄 적어왔어요. 권력은 영광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결국 역사는 국민의 삶을 기린다. 이렇게 정리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루이 14세에서부터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된 부분까지 오늘 이 포트 생드니 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분명 프랑스 이야기인데 어느 한편으로는 또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재밌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문을 지날 때에는 벌써 세워진 지 130년이 더 지나기도 했고요.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이 문을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가 또 해방을 맞이한 날에도 그러한 상징물로 남았죠. 대부분의 왕정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은 혁명 기간에, 프랑스 혁명 기간에 부서지거나 파괴되거나 불타올랐는데 이 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역사 속에서 주는 교훈의 상징 같은 거죠. 어떻습니까? 재밌죠? 아이고, 포녀님, 조세님, 그리고 가스칸님,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죠?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이 문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읽기도 하는데, 루소의 이제 사회계약론이라든가,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조이대 대법원장 할 때 이야기하는 상권 분립이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점들이 연결되는 게 참 재밌죠? 네. 결론은 그겁니다. 권력이 한 사람으로 집중되면 그 한 사람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사회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왕을 칭송하는 이야기보다 아픈 국민들의 목소리를 얘기해주는 사람을 견제하기도 하고 굉장히 악랄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더 등장하게 된다 그랬죠? 절대 왕정에 대한 우리의 비판의 자유를 막지 말아라. 오히려 권력의 견제의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그리고 다시 한번 국가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저도 마음 아프게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한숨도 쉬기도 하고요, 화를 내보기도 하고 분노의 치밀어 오르기도 해보죠. 이런 사람들과 사회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에 젖어들 때도 있는데요. 이런 시각들을 통해서 결국에 기록되는 건 국민들의 삶을 기리는 게 역사 속에 남는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